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가 1887년 그린 단기 영감의 초상. 배경에 보이는 일본의 풍경들. 하지만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에서 그려진 물건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880년대 프랑스 파리는 역사상 최대의 번영을 누리며 화려한 세계의 도시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패션은 세계의 패션으로서 유행을 주도하였고 파리에서의 생활은 많은 이들이 동경하였죠. 파리의 유행은 곧 유럽의 유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화의 중심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과 서양의 관계는 16세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과 무역을 시작한 포르투갈 상인들은 당시 전국시대였던 일본에 각종 무기를 팔고 은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전국시대가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든 에도시대는 각 지방의 영주들의 개별적인 무역을 금지시켰죠.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막부에 대항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과 서양의 접촉 장소는 나가사키의 대지마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서양의 무역은 지속되었고 꾸준히 일본의 물건은 서양에 판매되었습니다. 그중 일본의 최대 수출품은 도자기였죠. 도자기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었기에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포장재가 필요했고 현대에 우리가 신문지를 싸듯 쓸모없는 종이를 도자기 포장에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그 종이가 일본의 판화 우키요에였죠. 단지 포장재로 쓴 우키요에는 유럽에 예상치 못한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화려한 복장과 이국적인 풍경은 환상의 나라 그 자체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키요에는 예술가들의 창작력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예술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작품과 주제들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우키요에의 특징은 진한 선과 강렬한 색상의 대비, 그리고 서민적인 주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향, 철학 등을 담기보단 서민들의 기호에 맞춘 주제의 그림들이 주류였죠. 아름다운 경치나 사람들의 생활상,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를 주제로 하기도 하였죠. 뿐만 아니라 귀여운 동물들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괴물들까지 우키요에로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건 1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춘화였습니다. 당연 우키요에가 춘화의 시초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시집가는 딸에게 성교육 목적으로 춘화를 혼수에 포함했다는 얘기가 있고 유교 사상이 강하게 자리잡은 조선에서도 춘화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춘화는 상류계층의 사치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키요에 춘화는 가히 성인 콘텐츠 사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다양하고 세간의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춘화도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만을 묘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성 간의 동성애, 자위하는 모습, 심지어는 문어 촉수물까지. 우키요의 춘화에는 성역이 없었고 작가들의 상상력과 욕정에 의해 수많은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분업화된 인쇄 방식 덕분에 그 수도 대단히 많았죠. 한편 유럽의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류였던 고전주의 미술은 신화와 성경을 바탕으로 그려졌고 세련된 기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들이 줄을 이었죠. 그러나 그 그림에는 작가의 의도와 감정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나마도 사진기의 발명과 함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술가도 사진기보다 사실적으로 그릴 순 없었을 테니까요. 유럽의 예술계는 커다란 벽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미술의 종말을 맞이한 듯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암담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내려온 것이 바로 우키요에였습니다. 후에 인상파라 불리우는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예술가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이 이국적인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양 미술계의 중심인 살롱 체계에서 소외된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의 미술을 넘어서 우키요에처럼 과감하게 현실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인상파 화가들은 우선 우키요에를 모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의 두 친구들과 키타가와 우타마로의 타츠노 코쿠, 앵그르의 라파엘로와 라포르나리나와 히시카와 모로노부의 춘화, 밀레의 거위를 지키는 소녀와 키타가와 우타마로의 아와비토리, 고흐의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아메도 오오하시 모작 등등 우키요에로부터 이제까지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도발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3년 미술사의 길이 남을 작품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은 살롱에 제출되었다가 현실의 여자의 나체를 그리는 것은
투박하다는 이유로 낙성되었던 작품을 낙선자 전시회에 전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인상파의 선배격인 마네의 이 도발적인 그림은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주류 예술가들의 비웃음과 냉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쿠르베와 마네의 인상주의 계보를 잇는 모네, 바지유 등의 작가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인상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상파가 우키요에의 대단한 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우키요에의 심취해 있던 청년들 사이에서 인상파가 탄생한 것이다. 마네도 그러한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마네의 작품 에밀 졸라의 초상에는 그의 작품 올랭피아가 보이며 그 옆에 스모 선수의 우키요에가 걸려 있습니다. 또한 에밀 졸라의 뒤로 일본풍 족자도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가 우키요에의 팬 중 하나였으며 그의 예술 세계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이를 따라해보며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현상을 프랑스에서 자포니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자포니즘은 인상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에도 모네의 라자포니즘, 고흐의 탄기 영감의 조상, 윌리엄 체이스의 검은 기모노 등 자포니즘이 순간의 유행이 아닌 19세기 후반 예술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포니즘의 중심에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